여기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던 한 여성이 갑자기 모습을 감췄는데요. 며칠 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녀의 모습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송인으로서 승승장구하며 화려한 미래를 꿈꾸던 그녀가 왜 갑자기 자취를 감췄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디서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녀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외 유학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서울에서는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더 맑고 더 자유롭게요. 가끔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쉬며 제가 정말로 한국에 와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되새기곤 해요. 제 이름은 아나 로페즈고 제가 스페인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점에서 제 이야기가 평범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3년 전만 해도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쫓는 평범한 프리랜서 감독이었어요. 인도의 마을 축제부터 브라질의 거리 예술가들까지 다뤄봤는데요. 북한에서의 일을 맡게 됐을 때 그 경험이 얼마나 제 삶을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처음엔 일이 간단해 보였어요. 국제뉴스 기관을 위해 평양의 일상을 기록하는 일이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아달라는 요청이었죠. 카메라 장비를 챙기고 스페인 여권을 확인하고 고작 2주 정도 머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죠.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통제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를 맞이한 가이드는 김 씨와 박 씨였어요. 그들은 친절해 보였지만 곧 알게 됐죠. 그들은 제 모든 행동을 감시할 거라는 걸요. 그들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었고 허락 없이 아무것도 찍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호텔방에서도 사생활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각도는 안 됩니다. 제가 평범한 거리를 찍으려 하면 이렇게 말했고, 이 주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식량 부족에 대해 질문하면 경고했고, 이곳은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시장에 관심을 보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통제된 촬영의 긴 날들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이드들이 저를 조금씩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제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줄 알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지쳐서일 수도 있겠죠. 조용한 순간들,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작은 진실들을 털어놓았어요. 박 씨는 한 번은 몇 달째 고기를 먹지 못한 동생 이야기를 속삭이듯 해줬어요. 김 씨는 자신이 방문할 수 없다고 했던 딸의 사진을 몰래 보여줬어요. 그 사진 속 딸은 어딘가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죠.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촬영해야 했던 완벽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짜 북한을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2주가 몇 달로 늘어났어요. 뉴스기관에서는 제 작업을 연장했었고 북한 관리들도 친절한 외국인 감독인 제가 있는 걸 나름 만족해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많은 걸 알게 될수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감시는 끊이지 않았고요. 모든 전화, 이메일, 대화가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점점 벽이 좁혀오는 느낌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건 어느 저녁이었어요. 제가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호텔 근처 동네에서 밤늦게 경찰이 급습하는 모습을 우연히 본 거예요. 다음 날 그 가족들은 사라졌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김 씨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못 들은 척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더는 머물 수 없다는 걸요. 제가 스페인 국적을 가졌다고 해도 떠나는 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당국이 제 여권을 안전을 위해 가져갔거든요. 제 움직임도 제한됐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방문자가 아니라
카메라를 든 죄수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탈출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을게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경을 넘는 건 불길 속을 걸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발각이나 그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었죠. 제가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몇 시간 동안 울었어요. 처음에 한국 정부는 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스페인 국적자라니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신원을 확인한 뒤 서울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인권단체들은 저를 다른 탈북민들과 연결해줬고 그렇게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시작했어요. 현지 TV 프로듀서들이 제 이야기를 알고 방송에서 경험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위험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제 다큐멘터리 감독 경력이 신뢰를 주었고 외국인 탈북민이라는 독특한 시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지금 서울의 발코니에 서서 지나온 시간을 떠올리면 정말 꿈만 같아요. 아래 분주한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웃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요.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평범한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 자유 속에서도 제가 두고 온 사람들을 잊을 순 없어요. 김 씨와 박 씨, 그리고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제 안에 남아있어요. 언젠가 꼭 전해져야 할 이야기들로요. 제가 북한에 간 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저는 아직도 이해하려 애쓰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텔레비전에 출연한 건 완전히 우연이었어요. 한국 친구랑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한 프로듀서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분이 저희가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고선 저한테 자기 아침 프로그램에 꼭 나와달라고 거의 간청을 하더라고요. 그 한 번의 출연이 방송업계에서 수십 개의 기회를 열어줬어요. 곧 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토크쇼에서는 북한에서 탈북한 스페인 여자를 원했고 다큐멘터리 채널에서는 제 영화 제작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제게 시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서툰 한국어로 말하는 게 정말 떨렸는데 시청자들은 오히려 그게 더 정겹고 인간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발음이 저를 더 친근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날은 북한에서 탈북한 3명의 출연자와 함께 무대에 올랐거든요. 분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긴장한 게 눈에 보였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저한테 조용히 속삭이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북한에서는 늘 잘못된 말을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도 그 마음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우리가 살았던 끊임없는 감시가 몸에 밴 습관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제가 점점 커지는 제 플랫폼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홍대 제 집에서 탈북자들이 만나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작은 모임들을 열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식 오믈렛과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울기도 했어요. 배경은 달랐지만 우리 모두 북한에서의 시간에서 남은 비슷한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제 일정은 점점 더 빡빡해졌어요. 어떤 주는 서울대에서 북한의 언론 통제 실태에 대해 간견을 했고 또 다른 주는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기도 했어요. 심지어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는데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비무장지대 양쪽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제 시청자들과 소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 독특한 시각에
꽤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저는 북한을 단순히 한국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비교할 수 있었거든요. 북한의 선전이 외부 세계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그리고 그게 제가 마드리드, 파리, 서울에서 경험한 실제와 얼마나 달랐는지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매료되곤 했어요. 물론 비판도 있었어요. 스페인 출신 영화 감독이 어떻게 북한에서 탈북하게 됐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탈북해본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그들은 북한 정권이 외국인이든 현지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감시와 통제망 안에 누구나 가둬둘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점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런던의 몇몇 대학에서 한국학과 국제관계학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지원해볼까? 아니면 제 경험에 대해 책을 써볼까 고민했어요. 한국 방송 프로듀서들도 저를 응원해줬어요. 학업을 마친 뒤에 국제뉴스 프로그램에서 정기적인 논평자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해줬어요. 제 삶은 목적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점점 넓어지는 친구들 사이 의미 있는 경력,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까지 있었거든요. 북한에서의 과거의 그림자는 서서히 희미해지는 듯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저녁을 준비하거나 서울의 북적거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케이팝 노래를 흥얼거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다 모든 게 변했어요. 북한 관광에 관한 텔레비전 촬영을 막 마친 참이었어요. 프로듀서가 저를 한 사람과 만나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중국을 통해 새로운 탈북 경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멋진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그분이 말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만남에 동의했어요. 비슷한 만남을 수십 번 가져봤었으니까요. 그게 한국에서의 제 마지막 평범한 하루였어요. 제가 사라진 날 아침은 서울에서의 다른 평범한 하루와 다르지 않았어요. 강남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 15층의 제 작은 아파트에서 하루를 시작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 바다를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날씨도 딱 좋았어요. 너무 덥지도 않았고 벚꽃이 피어나는 향기를 실은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거든요. 그날 회의를 위해 갈색 가죽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놨었어요. 노트북이랑 노트, 그리고 프로듀서한테 보여주려고 준비한 영상이 들어있는 USB까지 넣었죠. 혹시나 날씨가 변할까봐 우산도 챙겼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 사는 게 이런 일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주면서 제가 정착한 느낌을 들게 했거든요. 집을 나서기 전에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벽에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사진들이랑 배우고 있는 한국어 표현들을 적어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들이 붙어 있었죠. 책상에는 반쯤 마신 커피잔이랑 여기저기 흩어진 대본 종이들이 있었고요. 그날이 제가 제 집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회의는 오후 2시에 압구정역 근처 카페에서 잡혀 있었어요. 집을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했죠. 주말 저녁에 만나자는 친구들 메시지랑 스페인에 있는 여동생이 언제 방문할 거냐고 물어보는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모든 게 정말 평범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꽤 괜찮은 삶을 만들어냈다고 느꼈죠. 제가 출연한 방송이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프로듀서들한테서 새로운 기회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가끔 길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나가며 손을 흔들거나 최근 방송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멈춰서는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제가 사라졌어요. 아무런 경고도 작별 인사도 흔적도 없이요. 핸드폰은 꺼져버리고 제 소셜미디어 계정도 조용해졌어요. 경찰이 제 아파트를 찾았을 땐 아침에 나설 때 그대로였대요. 책상 위 커피잔도 그대로였고 노트북 충전기도 꽂혀 있었죠.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 같았대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제 친구들도 제가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난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몇 주가 되고
걱정은 서울의 미디어 업계 전반으로 퍼졌어요. 제 스페인 대사관도 개입했고 수색팀들이 조직됐죠. 지하철역이랑 거리 곳곳에 제 얼굴이 들어간 실종 포스터가 붙었고요. 지역 뉴스에서는 제 실종에 대해 보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모두를 뒤흔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사라진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북한의 국영선전 채널에 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거기엔 제가 나왔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평소에 해본 적 없는 보수적인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묶고 있었죠. 뒤에는 북한 지도자들의 커다란 초상화랑 정치 슬로건이 적힌 붉은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방은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형광등 불빛이 거칠게 비쳐서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영상 속 저는 뭔가 어색하고 딱딱한 말투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절대 저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바로 알아챌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국을 비판하며 거짓 위에 세워진 부패한 사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됐다며 위대한 북한 지도부의 품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말이었지만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제 눈도 달라 보였어요. 한국 방송에서 보였던 밝고 생기 있는 눈빛이 아니라 흐릿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런 눈이었거든요. 이 영상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제 친구들은 충격에 빠졌고 특히 저와 함께 일했던 탈북자들은 경악했어요. 그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각종 추측으로 들끓었어요. 제가 납치된 걸까?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속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협박당하거나 약점을 잡혀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있는 제 몇몇 친한 친구들은 기자들에게 제가 절대 자발적으로 북한에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제 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얘기하면서요. 스페인 대사관도 걱정스러운 입장문을 냈고 국제인권 단체들도 조사에 나섰죠.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북한의 철저한 비밀주의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게 했거든요. 그들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제가 그들의 체제 우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돌아갔다고요. 그들이 내놓는 새로운 선전 영상마다 저를 아는 사람들에겐 또 다른 가슴 아픈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제 실종은 경고의 이야기가 됐어요. 북한의 손길이 국경 너머까지 뻗쳐 있다는 것, 심지어 외국인조차 그들의 전술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사례로요. 하지만 절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갑자기, 그리고 폭력적으로 궤도가 바뀌어버린 친구이자 동료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기억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끔찍했던 시간 중 어떤 순간들은 너무나도 선명한데 또 어떤 건 마치 맨손으로 연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흐릿하게만 느껴져요. 제가 어떻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기억나는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 있었어요. 거리 음식 판매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작업 중이었거든요. 이 작업은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였어요. 이제는 북한에서 탈출한 스페인 출신 영화감독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베이징 거리들은 정말 북적이고 화려했어요. 지글지글 소리나는 웍소리, 상인들이 손님들 부르는 소리로 가득했죠. 그땐 행복하고 평범하고 자유롭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낯선 번호였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들렸어요. 그녀는 중국 북동부에 숨어있는 탈북민 가족 3가구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의료 지원이 필요하지만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한다고요. 그녀는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며 제가 그들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더 신중했어야 했어요. 탈북민 지원단체에 먼저 연락을 했어야 했죠. 하지만 탈출할 때 봤던 그 겁에 질린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카페는 평범해 보였어요. 배경에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가득했죠. 그녀는 이미 와 있었어요. 청바지와 파란 스웨터 차림으로 소박하게 입고 있었고 따뜻하게 웃으며 완벽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우리는 음료를 주문했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두 남자가 우리 테이블 옆에 나타났어요.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팔에 날카로운 찔림이 느껴졌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카페의 재즈 음악은 멀어지는 소음으로 바뀌었어요. 제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누군가 저를 반쯤 끌고 밴으로 데려갔어요. 누군가 실수했다, 위대한 지도자의 신뢰를 배신했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눈을 떴을 땐 병실처럼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여긴 더 이상 중국이 아니었어요. 공기가 뭔가 다르더라고요. 더 무겁고 더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벽에 걸린 김일성 초상화를 보자마자 끔찍한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다시 북한에 왔다는 걸요. 보위부 요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보던 것과 똑같은 어두운 제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지도자 얼굴이 그려진 빨간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그 이후는 끝나지 않는 악몽 같았어요. 그들은 저를 그 방에 몇 주 동안 가둬뒀어요. 다른 요원들이 들어와서 때론 친절하게 특별한 음식을 주며 협조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다른 때는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거짓말을 퍼뜨린 죄를 지었다고요. 어느 날 그들은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대본이라고 했죠. 저보고 선전방송에 출연하라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말해라. 악한 사람들에게 속아 탈북한 거라고 해라. 네가 잘못했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감사하다고 말해라라고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방 안의 불을 24시간 내내 켜놓고 몇 시간씩 큰 애국가를 틀어대기도 했어요. 제 서울 친구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해칠 수도 있다고 암시했어요. 아무도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켰죠. 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결국 저는 무너졌어요. 그들이 시키는 말을 하는 건 입에 독을 머금은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결국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방송에 출연했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지도자 초상화 앞에서 절하며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울고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제 영혼의 한 조각씩 죽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서울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 제가 도왔던 모든 탈북민들에게, 그리고 저를 믿어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했어요. 제가 그들을 배신했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들을 이겨낼 만큼 강하지 못했어요. 납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그들의 말을 따라하면서도 진실을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느꼈던 자유의 맛을 기억했어요. 다른 탈북민들과 나눴던 솔직한 대화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웃고 울 수 있었던 순간들을 기억했어요. 이 거짓말의 왕국 밖에서의 진짜 삶이 어땠는지 기억했어요. 그들은 저를 TV에 내보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했어요. 배신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결국 기어 돌아오는 꼴을 봐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어디선가 누군가가 제 눈 속의 두려움을 보고 이게 진실이 아니란 걸 알아채길 바랐어요. 이건 제가 아니었어요. 북한 정권은 이런 일을 가장 잘했어요. 진실을 비틀어 추악하고 거짓된 무언가로 만들어버리는 거요.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자신의 기억을, 자신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능숙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서는 저는 제 진짜 기억들을 보물처럼 붙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만들든 그 기억들만큼은 빼앗을 수 없었어요. 밝은 스튜디오 조명이 제 얼굴을 뜨겁게 달궜어요. 저는 북한 카메라 앞에 앉아서 마지막 방송 중 하나가 될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죠. 손에는 그들이 준 대본이 들려 있었는데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대본에 적힌 내용은 매번 똑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북을 떠난 건 큰 실수였어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저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저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카메라 감독이 신호를 보냈고 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뒤에는 보이부 요원이 제 움직임을 지켜보며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이런 날들이 반복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대본을 외우고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는 날들이요. 하지만 방송을 시작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때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변화였죠. 항상 저를 방송 전에 준비해주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송을 위해 입던 고급스러운 한복이나 멋진 정장도 더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대본도 점점 짧아지고 촬영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늘 그렇듯 저를 스튜디오로 데려가던 경비원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루를 더 기다리고 또 하루를 기다렸지만 방송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비원들은 낯선 얼굴들이었고 움직임도 더 딱딱했어요. 그들은 마치 미디어 담당 요원이 아니라 감옥의 경비원처럼 행동했죠. 저를 가둬두던 그 편안한 아파트는 이제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 제가 출연했던 선전 방송들을 보던 TV도 치워졌어요. 식사도 화려했던 한식 요리에서 단순한 밥과 국으로 바뀌었고요. 전에 저를 살피러 오던 친절한 감독관 대신 무뚝뚝한 표정의 여자가 와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복대서 오가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중 정치범 수용소라는 단어가 몇 번 들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을 인터뷰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곳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 밤잠을 설쳤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평양거리는 여전히 치밀하게 연출된 모습 그대로였어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일터로 향하고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줄지어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거리 스피커에서는 선정가요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더는 제가 그 선정극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제 역할은 이미 끝났거든요. 가끔씩 새로운 외국 방문객들이 도시를 둘러보는 모습이 스쳐 지나가곤 했어요. 기자, 외교관, 혹은 사업가 같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제가 몇 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같은 거리를 걸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경고하고 싶었죠. 하지만 두꺼운 유리창과 끊임없는 감시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왜 그들이 저를 서서히 대중의 시야에서 지우려 하는지요. 남북한에서 모두 살아본 전 다큐멘터리 감독인 저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대본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에게 리스크였어요. 만약 제가 카메라 앞에서 무슨 잘못된 말을 한다면요. 혹은 외부 세계에 이 모든 게 연극이라는 신호를 보내기라도 한다면요. 보이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관리자나 프로듀서들이 찾아오는 일도 아예 없어졌어요. 제 세상은 몇 개의 방으로 축소되었죠. 몰래 엿듣기를 통해 외국 기자들이 제게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스페인 출신의 그 영화 감독은 어디에 있나요? 왜 TV에 더 이상 나오지 않나요? 북한 관계자들은 매번 다른 대답을 내놓았어요. 휴가 중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시골의 친구들을 방문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시스템 속에서 유령이 되었고 사라지는 기술을 마스터한 그 나라에서 또 하나의 희생자가 되었죠. 한때 그들의 선전 도구로 유용했던
제 금발머리와 외국인의 얼굴은 이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겨울이 다가오자 고립감은 더 심해졌어요. 방 안난방은 하루 몇 시간만 작동했고 아침 공기 속에서 입김이 보였어요. 창밖의 세상은 회색빛으로 변했고 침묵은 더욱 깊어졌어요. 제 안의 공허함과 어울리는 모습이었죠. 이제 저는 아나 로페스 다큐멘터리 감독이 아니었어요. 그저 보이지 않는 수많은 포로 중 한 명이었고 정권이 제게 어떤 운명을 계획하고 있는지 기다리는 신세였어요. 여기서는 시간이 참 이상하게 흐르더라고요. 날들이 뭉개져서 하나로 섞이는 것 같아요.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거의 없어요. 매일 아침 숨겨둔 달력에 하루를 더 표시해요. 왜 아직도 날짜를 세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감시가 계속되고 있어요. 화장실을 쓸 때조차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느껴요. 웃긴 건 그런 상황에 익숙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법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은 제 스스로 혼잣말을 하기도 해요. 사람 목소리를 들어보려고요. 침묵이 너무 깊게 내려앉아 있거든요. 종종 저와 같은 운명을 겪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요. 납치되거나 속아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들이요. 청소 직원들과 나눈 속삭임 같은 대화나 경비원들이 흘리는 이야기, 조각들을 통해 그들의 사연을 조금씩 맞춰봤어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더라고요. TV에 나와서 한국을 비난하고 그러고 나서는 공공연히 사라져요. 마치 연극 속 배우들처럼요. 선전쇼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끝나면 조용히 무대 뒤로 밀려나는 거죠. 북한 정부의 전략은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자백을 TV에 내보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탈출을 꿈꾸고 있대요. 동정심을 가진 한 경비원이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가수나 고위 군인들 중에서도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의 성공적인 탈출은 체제의 통제의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의 하루 일과는 단순해요. 아침 6시에 경비원들이 문을 두드리며 깨워요. 그들이 준 작은 밥 한 공기와 묽은 국을 먹어요. 조용히 앉아있고 허락된 책 몇 권을 읽어요. 물론 그 책들도 북한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내용뿐이죠. 가끔 보위부 사람들이 다시 와서 질문을 던져요. 한국에서 누가 널 도왔어? 외국 기관이랑 손잡은 거야? 연락망이 누구야? 같은 질문들이요. 매번 똑같은 대답을 하지만 그들은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머리를 맑게 유지하려고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써보곤 해요. 서울에 있는 제 아파트를 상상하죠. 도시 불빛이 보이는 그곳이요. 명동거리에서 풍겨오는 길거리 음식 냄새, 지하철 안내방송 소리, 북적이는 시장 속을 걸으며 느꼈던 자유로운 기분까지 떠올려요. 이런 기억들이 저를 버티게 해줘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움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해요. 가장 무서운 순간은 한밤중에 죄수들을 옮길 때예요. 우리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새벽 3시에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들리면 모두 숨을 죽여요. 오늘은 누구 차례일까?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후에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해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외부 세계에서 오는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가끔 새로 들어온 죄수들이 정보를 가져와요. 인권단체들이 여전히 제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페인 대사관에서도 제 행방에 대해 계속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더라고요. 이런 작은 소식들이 제게는 산소 같은 존재예요. 저는 한 어린 경비원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의 상관들이 없을 때만요. 그는 외부 세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체제의 거짓말을 전부 믿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언젠가 그가 다른 선택을 할 기회가 생기면 우리가 나눴던 대화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힘든 건 나쁜 음식도 차가운 방도 끊임없는 감시도 아니에요. 제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함이에요. 스페인에서 걱정으로 애타고 있을 어머니를 제가 다시 안아볼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새로 쌓아갔던 삶 속의 친구들과 다시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불확실함은 매일 저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거요. 제가 만약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빠르게 자유가 빼앗길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한 번의 실수, 잘못된 사람에게 준 믿음 하나로 어떻게 평범했던 삶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지요. 제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침묵당한 모든 사람들, 사라진 모든 사람들, 더 나은 삶을 꿈꿨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지켜보고 희망을 가져요. 어쩌면 내일은 달라질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일 좋은 소식을 들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일 문이 열리고 경비원들 대신 구출될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저는 달력에 표시를 하고 머릿속을 활발히 움직이고 아무도 제게서 뺏어갈 수 없는 자유의 기억들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반쯤 먹다 만 샌드위치를 거의 의식도 못한 채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런던은 이미 자정이 가까워졌고 어두운 사무실에서 밝은 화면을 보고 있으니 눈이 따가웠어요. 화면에 뜬 번호는 디펜스 저널 인터내셔널의 편집자인 사라 첸의 것이었는데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사라가 이렇게 밤늦게 전화를 하는 건 보통 큰일이 터졌다는 신호였거든요. 앤드류? 거기 있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약간 잡음 섞인 채 들려왔어요. 그녀의 말투에서는 흥분이 느껴졌는데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이야깃거리를 찾았을 때마다 이런 식이었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옆으로 밀어놓고 허리를 곧게 펴며 대답했어요.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큰 건이 있어요, 앤드류.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며 긴장감을 조성했어요. 사라는 항상 이런 드라마틱한 연출을 즐기거든요. 탱크에 대해 얼마나 알아요? 제가 피식 웃었어요. 크고 시끄럽고 비싸고 펑 터지는 거? 재밌네요. 그녀가 눈을 굴리는 모습이 거의 느껴질 정도였어요. 내가 말하는 건 K2 블랙팬서예요. 한국의 자존심이자 대표작이죠. 폴란드랑 엄청난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요. 갑자기 호기심이 확 올라왔어요. K2는 그냥 평범한 탱크가 아니잖아요. 전투 탱크의 페라리 같은 존재였죠. 예전에 두바이에서 열린 군사 전시회에서 한 번 본 적 있었는데 그건 정말 아름다운 기계였어요. 날렵하고 강력하며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을 질투하게 할 만큼의 첨단 기술로 가득했거든요. 더 얘기해봐요. 이미 노트북을 집어들며 물었어요. 작년에 폴란드가 이 탱크를 주문했거든요. 그 금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러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멈춰버린 상태예요. 폴란드 정부가 자꾸 조건을 바꾸고 가격을 다시 요구하면서 지연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한국 쪽은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관련 계약에 대한 기사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하나같이 혼란스러운 내용들 뿐이었어요. 어떤 기사는 한국을 탓했고 또 다른 기사는 폴란드를 비난했지만 어디에도 명확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더 깊게 파봐야 해요. 사라가 계속 말했어요. 무슨 일이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이건 단순히 탱크 이야기가 아니에요. 앤드류. 이건 정치와 돈, 그리고 권력에 관한 얘기죠. 뒤에서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벽에 걸려있는 제 달력을 힐끗 봤어요. 이미 일정이 마감과 회의들로 꽉 차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언제 출발하면 돼요? 내일 저녁에 바르샤바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해놨어요. 거기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서울로 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이번 건 조심해야 해요, 앤드류. 이 이야기를 덮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이미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거든요. 컴퓨터에서 여행 체크리스트를 열고 머릿속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여권? 확인. 기자 신분증? 확인. 한국어 회화책. 그건 사야겠네요. 폴란드는 전에 가본 적이 있지만 한국은 처음이라 생각만 해도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조사용 폴더를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K2 조사. 텅 빈 페이지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제가 찾아낼 비밀들로 채워지길 기다리면서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다뤘던 것과는 뭔가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사무실을 나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창밖으로 런던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한국의 공장과 폴란드의 회의실 어딘가에서 이 미스터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15년간 방산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전쟁, 무기 거래, 군사 비밀까지 다뤄왔지만 이번 일은 뭔가 달랐어요. 아마도 사라의 목소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직감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저뿐만 아니라 이 일에 연루된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땐 제가 얼마나 옳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겨울의 추위가 제 코트를 뚫고 들어오는 듯 했어요. 제가 바르샤바의 서리가 내려앉은 거리를 걷는 동안 커피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제 손을 데워줬어요. 도시 전체가 긴장으로 팽팽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곧 터질 것 같은 스프링처럼요. 제 연락책인 마렉이라는 국방분석가는 바르샤바 중심 광장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갓 구운 페이스트리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구석 자리에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의 눈은 여기저기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K2 전차 문제는 완전 엉망이에요. 그가 차를 젓는 동안 말했어요. 모두가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고 누구도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숫자가 가득한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줬어요. 그걸 보자 제 눈썹이 절로 올라갔어요. PGC가 현지 생산을 위해 요구한 비용이 엄청 났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대화를 거듭할수록 복잡한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바르샤바 시내의 현대적인 오피스 건물에서 저는 안나라는 조달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녀는 그 계약 업무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뒤로 바르샤바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요구사항들을 보세요. 그녀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피지즈는 계속 새로운 요구사항과 비용을 추가하고 있어요. 품질 관리를 위한 거라곤 하지만 다들 그게 핑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녀는 원래의 가격이 거의 2배로 뛴 과정을 보여줬어요. 대중들은 점점 화가 나고 있었어요. 저는 현지 논의를 따라가기 위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번역 소프트웨어로 폴란드 뉴스 사이트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었어요. 동유럽의 불안정함이 커지는 가운데 폴란드는 이 전차들이 필요했거든요. 뉴스 기사 댓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우리 안보를 가지고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죠? 정부가 우리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루마니아가 우리 기회를 가져갈 거예요. 마지막 댓글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그래서 루마니아의 국방 현대화 계획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루마니아는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이며 한국 방산 기업들과 관계를 쌓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지체하는 동안 루마니아는 자신들만의 거래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반응의 부재였어요. 화난 성명도 없었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전문적이고 침착하게 자기 할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마치 다섯수 앞을 내다보며 침착함을 유지하는 체스 선수처럼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작은 폴란드 군사 박물관에 갔어요. 그곳에서 오래된 전차 모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큐레이터인 야쿠브라는 노년의 참전 용사는 폴란드 군사 역사를 들려줬어요. 우린 항상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했어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좋은 동맹이 되려면 신뢰할 수 있어야 하죠. 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그 안에는 피지즈 임원들이 한국을 더 좋은 조건으로 압박할 방법을 논의한 내부 메모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레버리지가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이 이 계약을 너무 필요로 해서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오산이었던지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모든 메모를 펼쳐놓고 정리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차와 계약 문제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건 가정과 그로 인한 결과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폴란드는 자신들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그걸 틀렸음을 증명했죠. 바르샤바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방산산업 콘퍼런스에 참석했어요. 루마니아에 대한 소문들로 분위기가 뜨거웠어요. 루마니아와 한국이 예비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폴란드 관리들이 구석에서 모여들어 급히 전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콘퍼런스에서 만난 젊은 폴란드 엔지니어가 완벽하게 요약했어요. 우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잊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강경하게 나오는 동안 루마니아는 똑똑하게 움직였죠. 바르샤바를 떠나기 전 저는 올드타운을 마지막으로 걸었어요. 회색 하늘 아래 당당히 서 있는 역사적인 건물들은 이 도시가 겪어온 수많은 역경을 떠올리게 했어요. 폴란드의 강인함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현대의 방위 파트너십에서 단순한 강인함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신뢰, 신뢰성, 그리고 공정한 태도도 그만큼 중요했죠. 제 핸드폰이 새 뉴스 알림을 울렸어요. 루마니아가 합작 방위 생산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체스 게임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폴란드는 자신도 모르게 퀸을 잃고 말았어요.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이륙할 때 저는 바르샤바에서 배운 것들을 곱씹어 봤어요. 때로는 가장 큰 이야기가 이미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에 관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게임을 하는 동안 잃어버린 기회들에 대해서요. 아침 햇살이 한국전쟁기념관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대리석 바닥에 제 발소리가 울려 퍼지며 한 걸음 한 걸음 한국의 역사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현대 로텐핀을 단 또렷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박지우 씨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역사를 환영합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약간의 한국 억양이 섞여 있어서 더 진정성 있게 들렸어요. 여긴 단순히 기념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메인홀에서 시작했는데 거대한 청동 조각상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작은 두 병사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게 형제의 상이에요. 지우 씨가 설명했어요. 한국전쟁 당시 서로 적이 되었던 형제를 나타내요. 한 명은 남쪽에서 싸웠고 다른 한 명은 북쪽에서 싸웠죠. 전쟁이 가족을 어떻게 갈라놓는지를 상징합니다. 제가 노트를 꺼내려고 하자 지우 씨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먼저 이곳을 느껴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기록은 나중에 하세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이 기념관은 온전히 집중해야만 했어요. 우리는 남한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진 벽을 지나갔어요. 각 이름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었어요. 희생의 무게가 공기 속에 짙게 깔려 있었어요. 야외 전시구역에서는 시대를 아우르는 군사 장비들이 침묵의 수호자처럼 서 있었어요.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낡은 M4 셔먼 전차가 현대식 군사 장비 옆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이죠? 지우 씨가 낡은 포병 장비의 차가운 금속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남의 무기를 빌려 쓰던 시절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무기를 만드는 단계까지 왔어요. 모든 단계마다 귀중한 교훈을 배웠죠. 기술관에서는 이런 발전이 더 뚜렷하게 보였어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와 정교한 모형을 통해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가 군사 기술 강국으로 변모한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간단한 소총에서 K2 흑표 전차 같은 첨단 장비로의 진화 과정이 영상으로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K2 전차의 목표 시스템이 얼마나 정밀한지 보세요. 지우 씨가 시연 영상을 함께 보며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단번에 성공한 줄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했고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각 부품을 익히는데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서울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멈췄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고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60년 전만 해도 여긴 모두 폐허였어요. 지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서진 건물과 깨진 꿈들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그 순간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엄숙했던 분위기가 깨졌어요. 지우 씨가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가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소리였어요.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음식을 맛보는 것도 필수죠. 그녀는 저를 근처의 전통 한식 고깃집으로 데려갔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지우 씨는 테이블 한가운데 있는 그릴에서 갈비를 능숙하게 뒤집고 있었어요. 고기에서 나오는 김이용의 숨결처럼 올라오며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 고기의 향기를 풍겼어요. 한국에서 진짜 대화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그녀가 완벽하게 구운 고기를 상추에 싸며 말했어요. 음식을 함께하며 신뢰를 쌓고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계획하죠. 갈비 한 점과 매콤한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먹으면서 지우 씨는 한국의 방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폴란드 계약건이요? 그녀가 물잔을 잡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리는 한 곳에 모든 희망을 걸지 않아요. 루마니아는 파트너로서 가능성이 충분해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잘 이해하거든요. 폴란드 계약을 놓치게 될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제가 자꾸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지는 금속 젓가락을 다루느라 애쓰며 물었어요. 지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제대로 잡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행동이 문제를 해결하죠. 폴란드의 지연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찾으라는 신호였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좌절처럼 보이는 게 더 강해질 기회가 되기도 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이건 단순히 전차를 판매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장애물을 발판으로 바꿀 줄 아는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전쟁 기념관은 그들의 과거를 보여줬고 K2 프로그램은 그들의 미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기 지우 씨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인내, 지혜,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용기로 이루어진 여정이었어요. 저녁은 달콤한 계피차로 마무리됐어요. 내일은 지우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오늘은 과거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와 함께 그녀의 깊은 말을 곱씹었어요. 단 하루 만에
1000개의 기술 보고서가 보여주지 못한 한국의 정신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부산의 산업지대를 금빛으로 물들일 때 제가 현대 로템의 생산시설에 도착했어요. 그 거대한 단지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게 뻗어 있었고 높이 솟은 벽들과 보안 체크포인트들은 군사기지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놀랍죠? 지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안 게이트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신분증을 스캐너에 통과시키고 금속 탐지기를 지나갔어요. 경비원들이 지우 씨를 존중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는데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친근했어요. 주 생산 홀로 들어가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완성 단계가 제각각인 K2 블랙 팬서 전차들이 조립 라인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어떤 전차는 아직 강철 프레임만 남아 있었고 어떤 전차는 거대한 크레인이 포탑을 부드럽게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 공간은 활기찬 소리로 가득했어요. 로봇 용접기의 웅궁거리는 소리, 지게차의 규칙적인 삐소리, 그리고 작업자들이 움직임을 조율하며 내는 목소리까지요. 한 대를 만드는데 대략 3개월 정도 걸려요. 지우 씨가 조립 중인 전차 옆을 지나며 설명했어요. 파란 작업복과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정교한 타겟팅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모든 부품은 조립되기 전에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요. 로봇 파리 갑옷 판넬을 정확히 용접하는 모습을 보며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불꽃이 마치 작은 폭죽처럼 튀어오르며 근처에 완성된 전차의 반짝이는 표면에 반사됐어요. 공기에는 금속과 기계의 냄새가 가득했는데 그 사이로 시설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산업용 세정제 특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지우 씨가 완성된 K2 전차로 저를 안내하며 물었어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주 비싸고 강력한 장난감 가게에 온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한 기술자가 도와줘서 제가 전차 위로 올라가 지휘관 좌석에 앉을 수 있었어요. 전차 내부는 의외로 넓었어요. 화면과 조작 버튼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전통적인 전차보다는 우주선 조종석처럼 보였어요. 여기가 전차의 두뇌예요. 지우 씨가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작동해요. 그때 갑자기 지우 씨의 전화가 울렸어요.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고 급히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요. 뉴스를 듣자마자 목소리가 공장 내부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루마니아가 한국과 새로운 생산시설을 공동으로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소식이 퍼지면서 공장 전체가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작업자들은 소규모로 모여서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화 속에서 루마니아와 파트너십 같은 단어들이 빠르게 오갔어요. 곧바로 지우 씨는 다른 경영진들에게 둘러싸였고 모두 조용하지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자회견을 열어야겠어요. 한 사람이 영어로 말하며 저를 힐끗 봤어요. 폴란드 언론이 궁금해할 겁니다. 1시간도 안 돼. 우리는 공장 내 기자회견실에 있었어요. 기자들이 모든 좌석을 채웠고 카메라는 지우 씨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맨 앞줄에 앉아서 그녀가 쏟아지는 질문들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게 폴란드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루마니아와의 협상은 얼마나 진행되어 왔던 겁니까? 또 다른 기자가 외쳤어요. 지우 씨의 답변은 외교적이면서도 분명했어요. 우리는 모든 국제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깁니다. 루마니아는 단순히 우리의 기술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시설은 전차와 자주포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우 씨는 저에게 추가 정보를 조용히 전해줬어요. 루마니아 시설은 처음에 폴란드와 계획했던 것보다
더 규모가 크고 더 진보된 자동화와 연구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전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방위산업 기술의 새로운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목표였어요. 이건 모든 걸 바꿔놓을 거예요. 지우 씨가 조용히 말하며 여전히 조립 중인 K2 전차들이 있는 공장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폴란드는 우리가 유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어떤 문이 닫히면 때로는 더 나은 길로 이어지는 다른 문이 열리기도 하는 법이에요. 하루가 저물어갈 즈음 저는 공장의 거대한 창문을 통해 노을을 바라봤어요. 전차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본 일들은 단순히 군사 장비나 국제 계약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변화에 적응하고 기존 계획이 실패했을 때 새로운 기회를 찾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조용히 서 있는 전차들은 한국의 창의성과 끈기를 상징하는 기념비처럼 보였고 유럽의 변화하는 풍경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저녁 하늘은 깊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저는 호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땅에 떨어진 별처럼 반짝였고 그걸 보니 제가 런던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책상 위엔 노트가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엔 한국이 전차 계약 문제를 두고 보여준 인내심 있는 접근 방식에 대한 제가 적어둔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그날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폴란드가 불평하고 지연시키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새로운 파트너십을 쌓고 있었어요. 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당황하지 않았고 그 대신 지켜보고 기다리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지우 씨가 인사동에 있는 전통 음식점에서 저녁 같이 먹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한국의 전략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지우 씨는 늘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거든요. 그 음식점은 좁은 골목 안쪽에 숨어 있었고 따뜻한 나무벽과 바닥에 깔린 방석이 아늑했어요. 낮은 탁자의 다리를 꼬고 앉자마자 구워지는 고기 냄새와 매콤한 김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지우 씨는 빠른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한 뒤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앤드류 씨, 지우 씨가 말하며 저에게 보리차 한 잔을 따라줬어요. 무슨 생각 중이에요? 저는 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봤어요. 폴란드랑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팀이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다들 패닉 상태에 빠져서 비상회의를 열고 계약을 구하려고 절박한 행동을 했을 텐데요. 지우 씨는 우리 테이블 위에 반찬들을 가지런히 놓으며 제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국에 이런 오래된 속담이 있어요. 바람이 분다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 두려움에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인내심을 가지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계약을 잃을까봐 걱정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녀가 추천한 김치를 한 입 먹으면서 물었어요. 지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폴란드가 지연되는 걸 오히려 다른 기회를 모색할 기회로 봤어요. 그들이 머뭇거리는 동안 우리는 루마니아와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고 전차 디자인을 개선했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더 강한 관계도 쌓았고요. 인내심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때 고기가 뜨겁게 달군 돌판 위에 지글거리며 도착했어요. 지우 씨는 능숙하게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많은 서양 사람들은 인내심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걸로 오해해요. 하지만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과 목적이 있어서 기다리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고기가 갈색으로 익어가는 걸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 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고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무 빨리 뒤집으면 맛이 제대로 안 나요. 너무 오래 놔두면 타버리죠. 중요한 건 언제 기다리고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비즈니스와 외교에서 그렇게 해요. 지우 씨는 잘 익은 고기를 상추와 밥에 싸서 저에게 건넸어요. 저는 그 풍미를 즐기면서 그녀가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이런 교훈을 가르쳐 왔는지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 점령, 가난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빨리 해결하려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배웠죠. 진짜 힘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튼튼한 벽을 만드는 것처럼 천천히 신중하게 쌓아가는 데서 나와요. 음식점 안은 점점 더 붐비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대화와 웃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창밖으론 저녁 러시아워에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음식점 안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지우 씨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폴란드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몇몇 사람들은 더 큰 할인을 제안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냈어요. 그녀가 차를 다시 따라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리더들은 인내심의 교훈을 기억했죠. 우리의 전차가 훌륭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그 가치를 알아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더 나은 기회를 기다렸던 거예요. 결국 루마니아가 그걸 증명해줬군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야 폴란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침착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마니아는 우리를 존중하고 진정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단순히 전차를 사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함께 오래갈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런 파트너십이라면 기다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이 더 깊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인내심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내심은 능동적이었고 항상 배우고 개선하고 관계를 쌓으며 올바른 행동의 시기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뭐가 가장 놀라운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며 지우 씨가 가져온 서류들을 모아주며 말했어요. 당신들 팀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점이에요. 폴란드의 지연이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었는데 대신 더 강해졌죠.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어요. 우린 새로운 파트너, 더 나은 제품, 업계에서 더 큰 존경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전략적 인내의 힘이에요. 바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서울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됐어요. 바삐 움직이는 군중과 화려한 불빛들 뒤엔 더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었어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다리고 지켜보고 올바른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 교훈은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서울은 이미 활기가 넘쳤고 황금빛 햇살이 고층 빌딩들을 물들이고 있었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이 현대적인 도시를 보면서 마치 옛날 이야기 속 불사조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전쟁기념관을 한 번 더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지우가 안내해줬던 첫 방문 때와 달리 이번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제가 배운 것들을 천천히 곱씹어 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방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제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전시관 안에 울려 퍼졌죠. 처음 방문 때 눈길을 사로잡았던 동상 앞에서 멈췄어요. 남북한 군인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거대한 청동 동상이었는데 이름은 형제였어요. 그들의 얼굴을 올려다보니 고통과 희망이 함께 담긴 표정이 보였어요. 강렬하죠? 조용한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렸어요. 돌아보니 8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노신사가 동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을 김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며 전쟁 기념관의 자원봉사자라고 했어요. 저는 전쟁 당시엔 그냥 어린아이였어요. 그분은 기억 속으로 빠진 듯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지금의 한국을 보세요. 창문 쪽을 손짓하며 활기 넘치는 도시를 가리키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재건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변신했어요. 김 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그동안 했던 어떤 공식 인터뷰보다도 더 깊게 와닿았어요. 그분은 한국의 회복력을 살아 숨쉬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분께 현재 폴란드와 전차 문제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어요. 그분은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젊은이,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는 걸 본 사람은 알게 되죠. 모든 문제는 결국 일시적인 거예요. 그 전차들, 단순히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배움을 받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변모한 여정을 상징하죠. 그 후로도 저는 2시간 넘게 김 선생님과 전쟁 기념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방문 때는 놓쳤던 것들을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참전 용사들이 기증한 개인 물품들, 군인들이 가족들에게 쓴 편지들, 전쟁 직후 서울의 사진들. 모든 전시물에는 생존과 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즈음에는 한국의 현대 방위 산업을 다룬 새 전시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군함과 항공기의 모형들과 함께 K2 블랙팬서 전차의 반짝이는 축소 모형도 전시돼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셨죠. 알겠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단순한 무기조차도 만들 수 없었어요. 모든 걸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의 기술을 원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의 인내와 끈기를 배우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날 오후 전쟁 기념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메모를 정리했어요. 써야 할 이야기가 점점 뚜렷해졌어요. 단순히 전차와 국제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성격이 어떻게 역사와 시련, 그리고 희망에 의해 형성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폴란드가 빠른 결과를 추구하는 모습과 한국이 보여준 꾸준하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폴란드의 지연이 루마니아와의 기회로 바뀌었던 것도 생각했죠. 무엇보다 지우가 했던 인내가 약함이 아니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기사에 쓸만한 좋은 각도 찾았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의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인내가 어떻게 강함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닫힌 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이 어떻게 새 집을 짓는 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날 저녁,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글이 자연스럽게 써졌어요. 전차에 대한 이야기도 썼지만 김 선생님과 형제와의 동상에 대한 이야기도 썼어요. 그리고 한국이 폴란드 상황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더 깊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썼죠. 그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거듭난 한국의 이야기와도 닿아 있었어요. 처음엔 군사장비와 국제무역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나라가 도전을 극복한 역사가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갈 지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비행기가 아시아 대륙 위를 날아가는 동안 이 이야기가 고국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생각했어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한국의 전략적 인내는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죠. 경험과 지혜, 그리고 훨씬 더 큰 도전을 극복한 데서 나오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만들어진 길 말이에요. 제 기사는 단순히 전차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설 거였어요. 역사와 문화가 현대의 결정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인내가 어떻게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큰 승리는 때로는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걸 전달하고 싶었어요.